시간이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도 이렇게 어, 응급하게 이렇게 여러분 찾아뵙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선진변협 우리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우리 시민단체가 국가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오늘 약 2, 30분 가량 예상하는 프로그램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듯이 제목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본소득 그런 그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 너무나 많이 듣는 말이죠.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우리 다음 화면에서 보시듯이 그 AI에게 물었더니 지금의 이재명 후보를 만든 결정적인 세 장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면으로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죠. 이렇게 기본소득을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와트, 뭐 증기기관 이런 그 산업혁명 출발부터 지금 무슨 4차 산업혁명 AI라는 것이 이제 가장 간단하게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죠. AI가 그 충격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언어적인 기능이 굉장히 그 발달해서 뛰어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 지구 전체에 우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이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맞이해서 그 시대에 대한 어떤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사실은 기본소득이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그 대응 방향이 너무나 문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죠. 외부 환경처럼 사실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이 혼자 살고 싶어도 그렇게 쇄국해서 혼자 살 수 없고 당시 이미 다른 곳에서 일어난 거대한 산업혁명과 그 서구의 동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 4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나와 있죠. 그럼 그런 데서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거기서 하나의 그 대답이자 틀로 나온 것이 사실은 기본 소득이라는 논의입니다. 기본 소득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 후보가 간판 공약 기본 사회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본 소득에서 나아가서 예를 들어 기본 뭐 의료, 기본 교육 전부 이제 기본 시리즈로 기본 사회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우선 무상입니다. 기본 시리즈 기본 소득은 그러면 기존에 무상 복지로 주어지던 수당이 있었는데 그것을 훨씬 확대한 개념이 이제 기본소득인데요. 자, 성남시정 시절에 이미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3년 이상 거주 24세 청년들에게 100만 원씩 지역화폐라는 외피를 썼지만 연 100만 원씩. 그러나 연 100만 원씩도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때까지 청년들에게 없었는데 시도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역화폐와 결합한 미래 대안으로 굉장히 사실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너무 논란이 클 수 있으니까 드러내다가 조금 숨기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보시듯이 기본소득을 왜 내세우냐.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지역화폐와 결합하면은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다. 이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으로 선도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소개하면 이 연장선에서 재난기본소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25만 원 무차별 지급하던 것의 원조를
이루었죠. 자,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가 대표하고 있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방향,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나름의 대응이다라는 부분이 묻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맥락을 생략하고 그냥 단순한 포퓰리즘의 연장선,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나눠주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배경을 깔고 거기에 대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기본소득이라는 대응, 또 기본사회라는 방향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진로에 있어 가지고 정말 분기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하나만 하더라도 너무나 사실은 그 우리 대선 후보를 평가하거나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풀어가는 방식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그러한 그 분의 글, 자, 기본소득 활동가라고 아예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가지고 기본소득 당이라는 당도 있죠. 자, 그걸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는 방식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뭐 일방적인 자료를 들고 와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우선 AI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부터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뭐 그러면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4차 산업혁명. 자, 헷갈리죠? 흔히 이제 영국 증기기관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이것을 1차 산업혁명이라 그러고 전기 그리고 대형 공장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을 이제 미국, 독일 등이 대표하는 2차 산업혁명,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이렇게 전반에 걸치는 굉장히 세계가 많이 변했지요. 그 기간에 눈에 띄게 정말 변했고 지구 전방위로 식민지가 확장되고 서구가 완전히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시대였죠. 자,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정보화, IT, 컴퓨터 이런 것으로 대표됩니다.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은 AI다.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밋밋합니다. 그래서 흔히 그렇게 보면은 2차 산업혁명이 제일 커 보인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정보화 혁명도 사실 2차 산업혁명 때 가져온 정말 무수한 발명품들이 있었고 세계를 바꿨죠. 우리 눈에 보이는 정말 전기, 비행기 모든 것들이 대부분 그때 이제 나타났죠. 자, 그러면 그러한 시각은 김태유 교수라고 우리 나라에서 산업혁명을 깊이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대 교수님이신데 정부 우리 과학기술 보좌관도 거치시고 특별 대통령실 보좌관도 거치시고 그래서 그 후에 이 산업혁명사를 연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연구에 따르면은 사실은 두 번의 산업혁명이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덜 복잡해요.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를 묶고 3차, 4차를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견해에 따를 때 산업혁명은 굉장히 이 가속화된 발전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더라도 산업혁명 이전에 농업사회 수천 년 지속됐는데 이 근대 수백 년간 서구에서부터 비롯된 들끓는 이 사회, 산업혁명기 이후의 사회와 비교해 볼 때 정말 그건 훨씬 조용한 시대죠. 그 경제 성장은 굉장히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는 거의 정체되는. 왜냐하면 경제가 좀 성장하면 인구가 그걸 조금 감당할 만큼 많아졌다가 다시 그 인구를 못 먹여 살리고
흉년 이런 거 들면 기근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무수히 반복하는 경제 성장률이 절대 가속화되지 않는 것이 이 농업사회의 특징인데 지금 산업혁명 이후는 완전히 이런 그 평면적인 게 아니라 가속되는 이러한 그 사회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먼저 한 국가들이 다른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1차, 2차 산업혁명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증기기관, 그리고 또 우리 전기로 돌아가는 또 혹은 휘발유로 돌아가는 석유로 돌아가는 기관들 다 좀 통하죠. 인간의 물리적인 부분들을 인간의 신체의 물리적인 부분들을 대체하고 확장했습니다. 우리 자동차 우리를 대신 걸어가지 않고 말 같은 거 그런 거 이상으로 비행기 모두 실어주죠. 자, 우리 대신 온갖 가전기구들이 우리 몸 대신해서 하고 있죠. 우리 눈을 대체한 여러 가지들 다 나와 있죠. 자, 그러한 우리 거리를 극복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신체를 대신한 그러한 물리적인 부분에 1차, 2차 산업혁명 연결되는데 2차 산업혁명 때 훨씬 가속화되는데 사실은 1차 때를 기반으로 이제 가속화되는 거지 1차를 빠뜨려 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국민 총생산이나 이런 증가로 보면은 90년대 이럴 때 훨씬 양적으로는 팍팍 성장하지만 그건 우리 정말 끼니를 걱정하던 때로부터 뭐가 깔렸기 때문이죠. 60년대, 70년대 이 산업화의 기틀이 깔리고 그리고 80년대의 진짜 마지막 고비까지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완전히 이 양적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제사를 연구하신 분들은 다 이제 상당히 인정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거기도 가속화됐지만 2차 산업혁명 때 완전히 더 가속되는 이런 국면을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산업혁명에 비해서 이 3차 산업혁명 컴퓨터 정보화는 아직 거기에 못 미친다 이렇게 보이면서 4차 산업혁명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데 깊이 이걸 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1차를 기반으로 2차 때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제2차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제2차 산업혁명이 이 컴퓨터로부터 비롯되는 혁명인데 이건 왜 그러냐? 인간의 신체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뭐를 대신합니까? 정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을 컴퓨터가 가장 간단한 연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체하기 시작해서 이제 AI까지 나아갔는데 여기가 바로 마치 전기 이런 것이 나오던 대형 공장이 나오고 하던 그 2차 산업혁명 고전적으로 볼 때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미국 독일의 그때에 비슷하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정보화 혁명은 영국의 산업혁명처럼 기초를 깔아준 것에 불과하고 지금 이 AI로부터 비롯되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가속도로 이제 곡선을 그릴 것이다.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 때도 그만큼 큰 격차의 가속도를 보였다면 지금 그걸 다 딛고 나오는 4차 산업혁명 때는 얼마나 큰 가속도로 변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거기에 올라탄 측이랑 올라타지 못한 쪽이랑은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입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한 말에 우리나라가 산업혁명을 외면하고 정말 불행한 그 역사를 겪을 수밖에 없었듯이 이 지금 분기점에서 제대로 길을 택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을 쇠국의 방향성이냐 산업화의 방향성이냐 이런 것처럼 이 방향성을 제대로 택하지 못하면 큰 정말 나락으로 지금까지의 성과를 뒤로하고 왜냐하면 그 격차는 어마어마한 가속도로 다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경공업만 해놓고 중화학공업의 마지막에 올라타지 못했으면 오늘날 글로벌 코리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철을 합니까? 기계를 합니까? 조선을 합니까? 전자를 합니까? 자동차를 합니까?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수준이 정말 태국을 넘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중화공업화에 올라타서 마지막으로 했듯이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을 올라타느냐 못하느냐는 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논의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우고 있느냐를 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이걸 관찰한 분들은 많이 말씀하십니다. 전통적인 일자리, 사실 법률적인 계통의 일자리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법률 전문 AI가, 저는 아직 안 써봤습니다만은 법률 전문 AI가 상당한 수준의 이 서면을, 법률 서면을 작성해 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법률 계통의 일자리에도 이미 심각한 위협이 다가와 있는 것이죠. 그처럼 전통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감소와 소멸의 위협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불안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소득 논의가 강렬하게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대안이어야 되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감소와 소멸을 이분도 그 반론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있지만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산업혁명 후에 농업사회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온갖 서비스업들이 대표적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서도 지금은 생각하지 못하는, 당장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론 전통적인 것 남는 것도 있습니다. 휴먼 케어는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요양보호처럼 그런 케어는 인간의 손길을 아직까지 정교한 로봇이 대체하지 못합니다. 감정적인 것도 그렇고요. 자, 그런 부분 말고도 벌추얼한 것이 가상세계가 늘어난다면은 가상세계를 돌보는 또 관리하는 또 생성하는 온갖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들이 태어나겠죠. 단적으로 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새로운 것들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의 경제 성장을 계속해야 하는가? 경제 성장, 그것을 올라탄 쪽은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마치 산업화하는 나라들이 결코 안 하지 않았을 것처럼 미국도 중국도 안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4차 산업혁명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한 곳에서 선취한 곳에서 먼저 한 곳에서 그 어마어마한 격차를 더욱 가져간다고 봐야 됩니다. 냉정한 현실인 거죠. 자, 이런 식의 경제 성장을 계속해야 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자, 미국에서도 이런 질문 하신 분들 계시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근본적인 질문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 기본적으로는 특히 정치 영역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조건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생존의 조건이라면은 그것을 정치 영역에 있는 분이 이런 거 계속해도 되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 없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 틀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하죠. 자, 그러면은 다른 틀이 있는가? 자, 이런 식의 성장 말고 그러면 다른 성장이 있다고 말해야 정치 영역에서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럴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다른 부분은 자, 일자리는 단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일자리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린 뉴딜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말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문제의식 자체는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단지 우리 그 경제적인 것만이 아닌 것 맞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 부분은 기본소득에 오히려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계, 생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문제가 항상 더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과연 기본소득으로 그러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더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도 물론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말해야 되죠. 대안을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은 경제 성장을 한다는 거죠. 이것으로 기본소득으로.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걸 하기 전에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자, 오늘날의 문명 비평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기술이다. 물론 문명사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문명사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정보의 연결 체계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인류사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고 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게오르규라는 소설가가 전망한 것처럼 옛날에 노예 사회에 그것을 제대로 사람의 정신이나 제도가 담아내지 못할 때 노예 반란으로 그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기계 노예의 반란이라고 그분은 표현했습니다. 이미 2차 대전 때. 우리 이 산업혁명 이후에 놀라운 가속화된 기계와 여러 가지 산업화의 발전을 인간 개인의 정신과 윤리와 사회제도적인 수준과 이 모든 것이 법도 마찬가지죠. 정치도 그렇고 받쳐내지 못한다면은 우리 스스로 이 사회 전체가 정말 붕괴 정도로 위협을 받게 되겠죠. 그 어떤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극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과연 기본소득을 나누어 주면 극복하게 될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 제가 생각하는 적어도 그 방식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국민학습연제, 학습사회, 기본사회가 아닌 학습사회, 인생 이모작 이런 것과 관련된 지금까지는 평생교육, 인생 이모작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사실 교수님들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 교수님들은 연구와 가르침을 병행해야 되는데 특히 공대 경우에 기술이 급변하니까 만약에 한 10년 정도 후에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갖지 못하면 굉장히 오히려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서. 그러면은 기술공학에 대해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연구년, 안식년이라고 하는 사실은 연구년이죠. 이게 주어지는 그것이 오늘날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이하고 있는 우리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 처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급변하는 사회에 있어가지고 예전 초기 산업화 때처럼 젊을 때까지 뭔가 평생을 살 기술과 지식을 배워서 나머지 인생을 다 그렇게 살아라 하기에는 수명도 너무나 평균 수명이 약 20년 이상 늘어났고 그 다음 사회는 오히려 급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이 제가 볼 때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마이크로 칼리지처럼 최소한 3개월 이렇게 아주 집중적인 뭔가 재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해오던 일과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모색하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심리학이라든지 자기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들을 좀 상담학 같은 걸 공부하면서 좀 해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재원이 어딨냐? 그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나눠줄 그 큰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자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료보험도 단계적으로 수십 년 걸쳐서 이루어졌듯이 그러나 초창기의 틀을 잘 놓아야 됩니다. 초창기의 틀이 초기가 굉장히
그 이후의 방향을 많이 결정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충격과 불안과 파고를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잡느냐 아니면 제가 꼭 정답은 아니어도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또 토론이 필요할 텐데 저는 그게 평생 교육적인 방향, 국민학습년, 야, 교수님들처럼 모든 국민이 사는 거죠. 10년 세금을 낸 뒤에는 1년간 뭔가 학습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꿈만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옛날에 국민의료보험도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누리는 우리의 문명의 이기도 수백 년 전에는 귀족만 누릴 수 있는 꿈만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담하게 선진국이란 건 사실은 남이 하지 않은 것을 선도한 것이 있어야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으로 선도국가가 되자 차라리 저는 국민학습연제로 선도국가가 되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에게 기본소득 나누어 준 사회가 발전할까요? 학습년을 보장한 사회가 발전할까요? 복지도 이런 교육복지가 복지 중에 제일 좋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현금 복지 중에서 제일 좀 이렇게 그 뭔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잘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의 연장선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복지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좋다고 하는 교육복지를 확대한 것이 바로 국민학습연제, 학습사회의 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기본소득 주장하시는 분의 글을 조금 더 보죠. 그래서, 자, 인공지능은 굉장히 자본주의의 나쁜 면, 이윤 추구에 이런 것들을 막 해서 나온 거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노동에 대해서 힘들고 위험하고 지루한 노동 이렇게만 이렇게 좀 강조하셨어요. 그런 노동은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이 공장 전체를 기계화,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더욱 위험한 노동 부분은 자동화된 기계가 대체해 갈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우리 전기 산업화,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었던 위험한 노동에 해당되는 부분은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극복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초대형 인공지능을 모델로 해서 이윤 추구의 자본주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이렇게 이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자,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했냐?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발전한 거다. 그러니까 그건 공유지와 공유부처럼 마치 공유의 것이다. 왜 그것을 초거대 기업이 자본주의적 이윤으로 독점하느냐? 그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인데 왜 네가 전체주의 사회 유사 중국 경우에는 국가가 그 거대 AI를 독점하겠죠. 더 위험하겠죠. 자, 그런데 이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최적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걸 지금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 국가 과제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더욱 깨닫고 이것을 적극 밀어야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개인화된 AI입니다. 우리가 그냥 챗GPT 4.0 이런 것처럼 저 멀리에 있는 초거대 AI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내 휴대폰 안에 있는 AI. 거기에 뭐 GPT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게 담기겠네. 처음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2G폰 쓰던 때서 스마트폰 나오고 그때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게 되듯이 처음 출발은 우리 온 디바이스 안에 우리의 개인 스마트 기기 안에 아주 비교도 안 될 정도가 담긴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거라는 거죠. 자, 이 영역이 바로 대한민국이 스마트폰 생산에 애플과 경쟁하는 지구상의 정말 드문 국가죠. 자, 거기에 온 디바이스 AI는 미국의 챗 GPT는 거대 AI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로 봐서는 어느 게 더 앞서겠습니까? 지구 전체를 거의 망라하는
초거대 AI가 더 주력 분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싸게 불과한 대한민국은 그러나 우리의 강점인 스마트 기기를 살려서 온 디바이스 AI, 디바이스 안에 담긴 AI, 그것은 개인화된 AI입니다. 이 개인화된 AI가 왜 공유지입니까? 공유부입니까? 아니죠? 자기 개인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딥러닝을 자기 개인의 기기 안에서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내가 공유해 주지 않습니다. 내 기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I가 마치 개인의 데이터를 뽑아서 초거대 기업만 살찌우는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지 않은 이분이 비판하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영역의 AI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최적지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선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은 왜 안 되냐? 중국 안 되죠. 유사 전체주의 국가는 초거대 AI는 사람 안면 인식 막 시키고 개인 프라이버시 중시하지 않으니까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안 되죠? 데이터 막 모으는 것까지 되지만 개인화된 AI를 허용하겠습니까? 개인화된 AI를 허용하기에는 굉장히 주저스럽습니다. 공산당의 생리 자체가 그렇죠. 이 유사 전체주의적인 통제를 중시하는 곳에서 개인화된 AI를 허용했다가 저게 뭐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죠. 허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거대 AI도 어떻게 하면 저거 통제할까 많이 연구해야 되는데 개인 AI까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도 지금 그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뒤로 돼 있는 부분이 우리가 강한 이 개인화된 AI 분야입니다. 우리가 국책과제로 이미 돼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온디바이스 AI, 개인화된 AI 영역을 뚫고 나간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비로소 초가속화되는 부분을 올라탈 수 있고 바로 그렇게 될 때 국민학습연도 자연스럽게 결합합니다. 각 개인이 사실은 우리 제과 제빵 분야에 자기만의 노하우 가지신 분들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개인화된 AI를 발전시키면 그 AI 속에는 귀한 그 제과 제빵에 관한 것이 담겨 있겠죠. 제가 그냥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치 스타트업 팔듯이 그분이 나중에 그 개인화된 AI로 자기가 아주 그 파인 튜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따듬고 오정보 많이 걸러내고 한 거를 또 식물 잘 가꾸시는 분은 거기에 대한 아주 집중된 그런 것을 스타트업처럼 팔지도 모르죠. 나중에. 바로 그런 것들이 가장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학습 기회를 주면 3개월부터 시작해서 또 모든 분에게 못 주더라도 이렇게 성실 납세한 분들 이렇게 작은 돈이라도 성실 납세한 분들에게 준다면 재원이 어디냐? 기본소득 할 돈으로 이걸 한다면 놀라운 차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 막 새로운 인클로전을 이제 막 농민들 쫓아내버리고 이런 그 겁니다. 이렇게 양치고 이러면서 자 금을 그어가지고 막 이까지가 내 땅이다, 새로운 땅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쫓겨나서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이런 부정의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사회가 너무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해야 되는 그래야 사회가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다른 면으로는 정의다 이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거대 데이터들이 개인 걸 뺏어가지고 이루어진 거랑 마찬가지다. 공공의 부다.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기본소득으로 안 나누어 주냐. 이렇게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향에서 기본소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이 기본소득론이 저는 크게 여기서 멀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론을 바탕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것을 자 여기에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이러한 아주 우리가 봤을 때 지금까지 문명사의 발전 방향에 위험한 그러한 방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환상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국가가 그러면 잘 살아남겠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이 AI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AI가 자동으로 발전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선도국가가 되겠습니까? 그게 다 헛된 구호에 그칠 뿐이기 십상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 지금 이미 국책 사업화되어 있는 개인화된 AI, 우리 그 김문수 후보 10대 공약 속에 AI 3대 강국을 현실적인 목표로 선호한데 그것은 이미 있는 국책 과제를 반영하고 있는 방향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학습사회라는 틀을 아직까지 완전히는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인생 이모작, 학습사회, 이런 국민학습연재, 이런 틀과 결합한다면은 이미 있는 평생교육이라는 틀을 더욱 확장한 거죠. 그렇게 된다면 기본소득의 확장이 아니라 현금 무상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교육복지의 확대판, 그리고 진짜 AI 시대의 국가의 생존 전략이자 발전 전략이자 우리 국민의 생존 발전 전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좀그 대선 시기를 맞아서 특별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본소득,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현실이고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급가속화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올라타는 것이 우리 국가의 생존에 결정적이고 그것은 문명사를 저버리는 길이 아니다. 그것을 오히려 개인화된 AI에 우리 더욱 주력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학습연재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기본소득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진 고유한 교육, 학습의 강점, 학습국가로서의 강점을 더욱 살려나간다면 정말 문명선도 국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